카이스트 IP 영재 CEO 육성 과정의 미래융합 기술을 맡은 차원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오 융합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생명의 원리, 더 랭귀지 오브 갓이라고 해서 신의 언어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중나선이라든지 DNA라든지 이런 그 원리를,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요, 생명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를 보실 건데, 1953년도에 제임스 왓슨 박사죠. 지금도 아직도 살아계신데, 이분을 비롯해서 이제 두 분, 그러니까 총 세 분이요, 뭐를 찾아냈냐면 우리 세포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분자 모델을 최초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이제 최초의 우리 유전자 분자 모델인데,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노벨 생명의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더블 헬릭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중나선이죠. 이중나선처럼 이렇게 이중나선, 이렇게 이중나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전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 당, 설탕이에요. 이게 당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이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걸 말하는 거죠. 여기 당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이 이루어졌냐면 인산이 가서 붙어요. 그 인산이 바로 요거죠. 포스페이트 그룹이라는 게가 인산이에요. 그 다음에는 네 종류의 염기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염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산, 당, 이렇게 염기, 요거를 누클레오티드라고 그래요. 자, 이쪽에 한쪽에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이 한쪽에도 또 하나 있죠. 이게 이중나선이니까. 그래서 그걸 더블 헬릭스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보성이라는 거가 있어요. 상보성이라는 것은 항상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짝을 이루는데 이거는 아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니까. 그래서 네 가지의 염기가 있는데 이렇게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고, 시토신이라는 염기가 있고, 구아닌이라는 염기가 있고, 이렇게 티민이라는 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들이 어떻게 상보성을 이루냐면 이쪽이 아데닌이면 반드시 T가 붙어요. 이거는 아주 생명의 원리예요. 티민이 있으면 아데닌이 붙어요. 여기 시토신이면 구아닌이 붙고, 구아닌이면 이렇게 시토신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범인을 잡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염기, 한쪽의 염기만 알아내면 그 사람이 유전자를 전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의 염기를 머리카락에서 이렇게 분리해내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4개만 알아도 이게 자동적으로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2억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염기가요. 그 32억 개를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인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보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더블 헬릭스하고 상보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더블 헬릭스를 이중나선형이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두 가닥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더블 스트랜드, 그죠? 이중 줄이라는 얘기예요. 스트랜드라는 것은 이중 가닥이다. 우리말로 해석할 적에는 이중 가닥이다. 그래서 DS 약자로 DS
DNA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우리가 이중나선형이 무엇이고 상보성이 무엇이고 dsDNA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장은 유전자의 구성 요소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여길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 진이라고 그러죠. 자, 유전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보를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엑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유전자가 발현되다라는 거를 익스프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됐다. 그러니까 그 안에 유전자가 정보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X는 정보가 들어있다. 이때 정보라는 것은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면 단백질을 만들라는 정보예요. 어떤 단백질을 만들라는 정보. 또 하나는 인트론이라고 해요. 인트론은 인트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트론 둘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엑선과 인트론의 두 가지가 있다. 예. 다음 장은 그 유전자의 전체 그 구성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이제 엑손과 그죠? 유전자는 엑손하고 인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유전자가 세포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는 666조 개로 추정돼요. 세포 하나의 안에는 유전자가 66만 6천 개로 추정되고, 자, 그 중에서 단백질을 만들라는 것은 이제 엑손이라고 그랬어요. 엑손은 5%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5%를 곱하면 우리 인간은 33,300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 엑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이 엑손을 보통 그냥 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는 33,300개다 이렇게 보통 불러요. 그러면 나머지 인트론은 얼마나 되느냐? 95%가 전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그렇게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왜 이상하지 않아요? 왜 정보를 갖고 있는 거는 5%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95%인 인트론은 옛날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랬는데 요즘 과학자들은 여기에도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다 라고 가설을 두고 연구하기 지금 시작했어요. 자, 다음 장은 자기복제를 배울 거예요. 생명의 원리 중에서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신의 언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자기복제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조립이에요. 세 번째가 자기조직화. 자, 이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복제, 자기조립, 자기조직으로 성장하고 장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자기복제, 생명의 원리인 자기복제를 배울게요. 아까 보면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중나선이 풀려서 한 가닥의 사슬로 나뉘어요. 그러면 각각의 가닥이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양쪽으로. 그러면 상보성에 의해서 아데닌이면 티민, 티민이면 아데닌, 시토신이면 구아닌, 그 상보성의 염기들이 딱딱 이렇게 달라붙어요. 무조건. 이쪽에도 나눴다가 이게 달라붙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하나의 세포에 있는 이중나선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를 도롤즈 셀이라고 해요.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중나선형, 여기도 이중나선형이 세포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가 이중나선형을 갖고 있는 유전자의 세포로
둘로 나눠진다. 이것이 자기 복제다. 이거는 신이 만든 생명의 원리예요. 반드시 하나에서 둘로 나눠지고 또 둘이 또 둘씩 나눠지니까 4개로 나눠지고 또 4개가 8개로 나눠지고 8개가 16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자기 복제예요. 자, 이번에는 자기 조립하고 자기 조직을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원자단에서 시작해서 염기로 이루어졌고 유전자, 염색체 666쪽의 세포를 구성하는 걸 좀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세포단이고, 자, 세포에서 자기 복제가 일어나요. 자기 복제가 일어나면 배아가 돼요. 세포 하나가 128개의 세포로 자기 복제가 되면 그거를 우리가 엠브리오, 바로 배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128개에서 다음서부터는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줄기, 어떤 줄기가 나오겠지, 이렇게. 눈으로 자라라. 너는 눈으로 자라라. 이렇게 줄기가 나와요. 너는 코가 되라. 너는 간이 되라. 이것이 뭐냐면 자기 조립이에요. 자기 조립이 원리를 이용해 갖고 뭐가 되는 거냐면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과학자들 여러분들 신문 방송에 보시면 줄기세포를 이용해 갖고 간세포를 만들었다. 그죠? 줄기세포를 이용해 갖고 또 무슨 뭐 인슐린의 그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과학이 어디까지 왔냐면 자기 조립이라는 줄기세포까지 온 거예요. 자,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자기 조직이 돼야 돼요. 이 자기 조직. 그런데 과학자들이 지금 자기 조직을 찾아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줄기세포까지는 다 우리가 찾아내는데, 눈으로 자라는 줄기세포까지 찾아내는데 실제로 가서 뭐가 되냐면 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조직이 돼갖고 기능이 있어야죠. 눈으로 보고 색깔도 구별하고 신경세포고 연결돼갖고 시각 중추기관으로 보내서 우리가 많은 그 시각으로 눈으로 보면 아, 여기가 거리가 얼마나 된다, 여기 깊이가 얼마나 된다, 아, 이게 무슨 색깔이다, 이런 거를 다 느끼게 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대략 2045년 정도 되면 과학자들이 자기 조직화의 메커니즘을 밝혀내면 다음에 뭐를 만드는 거예요? 장기를 만드는 거는 아주 쉽다. 지금은 줄기세포에 도전하지만 앞으로 자기 조직에 도전하면 결국에는 원하는 간의 기능을 하는 간을 만든다든지 눈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한 2045년에는 장기를 3차원 프린터로 그냥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 세포 분열과 세포 사멸을 배울 거예요. 세포 분열은 자기 복제에 의해서 세포 하나가 2개, 4개로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과학자들은 세포 분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은 세포가 죽는 것도 있다. 분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사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그 과학자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C. 엘레갱스라는 것을 갖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1090개의 세포가 분열돼 갖고 만들어지면 131개의 세포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죽는 세포는 어떻게 왜 죽느냐? 전부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세포 분열도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에 의해서 분열되는 거고, 죽어야 될 세포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유전자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포가 만들어지고 셀 디비전이죠. 세포 분열. 세포 사멸의 모든 과정이 사전에 프로그램도 되어 있다. 만약 세포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자살하면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 그냥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너는
세포 분열을 언제까지 하다가 넌 죽어라 라고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죽으면 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세포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포가 죽으면 그 기간을 다 채워서 죽으면 질병이 안 생기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쓰레기 죽으면 세포가 죽으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넌 3년 동안 살아라 라고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2년 안에 죽으면 그거 잘못된 거죠.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그 매트릭스 영화가 바로 이 유전자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영화의 주제가. 그래서 그러면 죽으면 질병이 생기고 염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세포가 생성될 때 프로그램대로 이 세포가 자살하지 않고 더 오래 살면 자, 이 앞에 거는 프로그램된 기간보다 미리 죽으면 그러면 각종 질병이 생기는 거고 프로그램보다 더 오래 살면 바로 그것은 암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세포 분열과 세포 사멸이 있다는 것가 밝혀짐으로써 앞으로 각종 난치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모든 것이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리고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엑손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그거를 갖다가 유전자 코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유전자 코드를 배우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코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반드시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이렇게 세 개의 염기가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의 코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돈은 뭐냐면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특정 단백질을 만들라는 정보가 코딩된 거예요. 어디에 코딩되어 있어요? 엑슨이라는 유전자에 코딩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사를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전사.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는지 유전자 코드에 의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드는지 이걸 한번 볼게요. 어떤 시그널이 들어와요. 여기 보면 이거를 셀 시그널이라고 해요. 어느 쪽에서 시그널이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뭘 찾아내려고 하면 누가 신호를 보내는 거느냐, 신호를 누가 보내는 거냐,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5년 내에 또는 10년 내에 이 시그널이 밝혀져서 이거를 밝힌 과학자들은 아마 노벨 생명의학상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수용체가 그걸 받아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넘겨두냐면 메신저 RNA라고 있어요. 여기 앞에 M이 붙은 거는 메신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메신저 많이 쓰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RNA가, 근데 이 메신저 RNA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DNA인데,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DNA인데 요거는 이중가닥이라고 그랬어요. 더블 스트랜디드. 근데 RNA는 싱글 스트랜디드예요. 싱글. 요게 차이가 있어요. DNA는 이중가닥이지만 RNA, 메신저 RNA는 싱글 가닥이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뭘 하냐면 세포 안에 이중나선으로 돼 있다고 했죠? 이중나선으로 돼 있는 것 중에서 한쪽의 염기를 전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전사라고 그래요. 트랜스크립션. 전사를 한다. 단지 이때 어떻게 하냐면
티민이죠. 여기 아데닌으로, 그죠? 상보성에 의해서. 여기가 구아닌이니까 시토신으로. 뭐냐면, 아데닌이면 뭐냐면, 원래는 티민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상보성에 의해서 반드시 아데닌은 이때 우라실이라는 걸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라실로 전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세포 핵에 있는 유전자의 한쪽에 있는 32억 개의 염기를 메신저 RNA로 전사를 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트랜스크립션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사라고 부른다. 자, 다음에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 이제는 번역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번역의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사를 했죠. 메신저 RNA가 전사를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칸이 번역 과정이에요. 그래서 메신저 RNA가 저쪽에서 전사를 한 32억 개의 염기를 가져와요. 어디로 가져오냐면 세포 안에 있는 리보솜이라는 공장으로 갖고 와요. 그러면 여기 생산 라인이에요. 이게 생산 라인 다이가 있어요. 다이가 32억 개를 쫙 깔아요. 그러면 깔면 이렇게 세 가지가 엑손이 있을 수도 있고 정보가 없는 인트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나타나요. 그 노동자들이 바로 뭐냐면 효소라는 노동자들이 나타나서 가위를 갖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씩 딱 이렇게 잘라서 정보가 있는 인트론만 또 다른 생산 라인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렇게 옮겨서 그 다음에 여기도 끊어진 거를 풀로 붙여요. 그래서 이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부르냐면 스플라이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진 놈만 잘라서 다른 생산 라인에다가 쫙 까는 거죠. 그거를 스플라이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또 RNA가 있냐면 트랜스포 RNA예요. 트랜스포니까 뭐를 전달해 준다는 뜻이죠. 트랜스포 RNA가 20개의 아미노산을 갖고 와요. 20개의 아미노산을 갖고 와서 여기에 있는 요 염기에 맞는, 그죠? 우리가 문방 운송 담당인 tRNA가 그 코돈 유전자 코드에 상보성이 돼야 되니까 엔티코돈을 가져와서 20개의 아미노산에 의한 펩타이드로 단백질을 만든다. 이 과정이 번역이다. 자, 다음은 항원은 뭐냐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일어나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병원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암바이러스라든지 이게 다 병원균이죠. 이것들을 전부 항원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원을 이용한 것이 바로 뭐냐면 유전자 칩이다. 그래서 이런 그 병원균의 항원의 염기 서열을 마커라고 하는데 이 마커를 반도체 칩 위에 미리 코딩한 것이 유전자 칩이다. 항원하고 이 항원을 죽이는 것이 항체예요.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항체거든요. 그러니까 항원하고 항체는 상극이죠. 상극. 서로 그냥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항원을 마커로 표시해서 유전자에다가 코팅한 것이 유전자 칩이지만 반대로 항체를 반도체 칩 위에다가 코딩을 해서 우리 세포에 있는 유전자를, 그죠? 유전자를 뿌리면 병이 있으면 항체하고 상극이니까 달라붙겠죠? 그렇게 해서 병을 진단하는 거, 그것이 유전자 칩입니다. 자, 항체는 항원을 죽이는 거죠. 자, 그렇지만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항원을 죽이기 위해서 특정 항원에 대항하는 특정 항체를 생체 내에 투입해서 특정 항원을 죽이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항체를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나노 튜브라든지 그 안에서 녹았고 이렇게 주사를 해서 약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병, 특정 암을 죽이는 그 기술을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한다. 항원과 항체의 서로 상극인 상호작용, 서로 죽이고 얘를 침입하고 그런 작용을 항생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게놈 프로젝트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는 1990년에 시작해서 2001년도에 마무리됐어요. 1차적으로 마무리됐죠. 그런 다음에 2003년도까지 추가로 연구를 해서 뭐가 밝혀졌냐면 여기 보시면 초파리 유전자가 13,000개 정도 돼요. C. 엘레강스가 19,000 정도, 애기장대가 25,000개 정도. 인간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33,300개에 별 차이가 없죠. 애기장대하고 이건 별 차이가 없어요. 쌀이 있죠. 우리 쌀의 유전자는 대략 한 5만 개 정도 돼요. 쌀의 유전자가 더 많아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보다. 그렇지만 33,300개로 작지만, 그래서 이게 발표됐을 적에 많은 과학자들이 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셨는데, 우리는 인간의 유전자는 33,300개고 그 33,300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인간다운 차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 논문에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자, 게놈 프로젝트 중에서 2002년도에 쥐 있죠, 쥐. 마우스, 쥐의 유전자를 다 분석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쥐와 인간의 유전자는 80%가 같아요. 인간과 쥐는 대략 3만여 개의 유전자를 가진 이웃사촌이에요. 자, 쥐가 80%하고 인간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약을 개발하면 제일 먼저 쥐에다가 임상실험을 해요. 그래서 쥐에다가 약을 주입하면 쥐가 어떤 특정 병에서 나면 가설이죠. 인간하고 유전자가 80%가 같기 때문에 이 약도 인간에게 칠 경우에 나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을 개발하면 반드시 첫 번째 쥐에다가 주사를 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2020년경부터는 동물을 보호하자. 그래서 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못하는 법이 아마 2020년에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쥐를 대상으로 약실험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동물에다가 약을 투입하는 거, 이 인비보라는 뜻은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어떤 세포에다가 약을 주사를 해서 실험한다든지 무슨 실험을 하는 것을 인비보 방식이라고 해요. 이것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쥐나 게놈 모델을 컴퓨터에서 융합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약을 실험하는 그걸 갖다가 인실리코라고 그러죠. 왜 인실리코냐면 이건 실리콘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컴퓨터라든지 그죠? 컴퓨터는 다 실리콘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나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갖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약 실험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실리코 방식이나 어떤 특정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나 특정 암을 일으키는 암세포를 배양해서 직접 실험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접시에다가 실험을 해서 거기서 약을 갖고 실험을 하는 방법. 그것이 인비트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쥐는 금지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연구해야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실리코 방식이나 인비트로 방식을 연구해서 어떤 새로운 약실험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약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도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뭐가 밝혀졌냐면 원숭이의 게놈이 다 밝혀졌어요. 여기 보시면 인간과 침팬지는 98.8%가 같다. 그러니까 1.2%만 틀린 거죠. 1.2%만 이게 차별화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원숭이하고 인간하고는 98.8%가 같지만 1.2%의 유전자가 뭐를 만드냐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듣는다든지, 그죠? 듣는 거, 말을 한다든지, 그렇죠? 우리 뇌가 성장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사고, 또 냄새를 맡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1.2%의 유전자 아주 적지만 그런 것들이 인간다운 원숭이하고 차별화되는 것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햄맵 프로젝트를 배우는데, 햄맵. 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싱글이라는 뜻이에요. 하플로라는 뜻인데, 하플로맵의 약자죠. 하플로의 약자인데, 하플로라는 뜻은 싱글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염기 중에, 염기가 32억 개라고 그랬죠? 32억 개의 염기 중에서 사람이 왜 틀리느냐?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은 황인종이잖아요. 미국 사람도 32억 개의 염기가 있어요. 유럽 사람도 32억 개가 염기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은 얼굴색이 노랗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흑인이고, 그렇게 차별화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찾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2006년에 끝났는데요. 옛날에는 32억 개 염기 중에서 예를 들면 한 3%가 틀릴 거다. 3%에서 한 5%가 틀릴 거다라고 이제 가설을 뒀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연구한 결과 12%, 그러니까 32억 개 곱하기 12%면 거의 3억 개라는 것이죠. 한 3억 개 내지 4억 개의 염기가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제 A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잖아요. 자, A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렇죠? 요 염기가 똑같잖아요. 또 C라는 E라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마다 다 똑같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폐암이 걸리고,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B라는 사람은 여기가 틀리죠. 다 시토신인데 이 사람만 아데닌이에요. 또 D라는 사람은 이 사람만 여기가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이라고 해요. 변이. 여러분들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아시죠? 돌연변이. 그러니까 염기도 돌연변이가 된 거예요. 염기가 변이된 거예요. 시토신인데 아데닌이 된 거예요. 여기는 티민인데 요 두 사람은 구아닌, 아데닌인데 요 사람은 시토신. 그래서 이 B라는 사람하고 D라는 사람은 AGC라는 스니프 단일 염기 변이, 이런 단일 염기변이, 염기가 변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위암이 걸리고, 저 사람은 폐암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연구 결과 12%가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엄마 아버지의 그 유전자로부터 카피가 될 적에, 지금 자기 복제가 될 적에, 그때 베리에이션, 변이가 12%나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을 때 12%의 염기가 변이가 돼서 물려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린색, 여기 이제 그린색은 이제 그 증가를 뜻하는 거고, 여기 반대로 빨간색은 감소를 뜻하는 거고, 이 가운데 옐로우는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야, 왜 사람마다 다 틀리냐? 어떤 사람은 담배 피고, 어떤 사람은 술을 드셔도 오래 사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왜 머리가 빠지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와 같이 연기 변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명의 원리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게놈 프로젝트를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